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내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30년, 40년의 노후를 이 돈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재취업 시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재취업 시장이 60대 이상,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예, 저 김경록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투자에 관해서 쭉 저는 이제 채권 쪽 자산 배분, 이거 은퇴연구소에서 또 한번 소장으로 한 9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애자산 관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여튼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60년대생 그들은 누구인가요? 네, 제가 60년대생 책을 이야기했더니 90년대생, 2000년대생, 70년대생 다 나왔는데 왜 60년대생은 안 나오나 했다가 반갑다고 그러긴 했는데요. 좀 사실은 재밌는 세대이긴 합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좀 특징을 들어보면요.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고 지금은 이제 32,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은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난할 때 태어나서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대가 제가 과연 세계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세대냐면 자기 삶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는 아마 세계에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아마 60년대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 가지 경제 국면을 다 겪은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이비 부머들이 보통 55년에서 74년까지 보통 이어지는데요. 55년에서 이게 재밌게 나누죠. 55년에서 59년까지 5년이고요. 70년에서 74년까지 5년이고 그 중간에 60에서 69년까지가 이제 10년입니다. 그런데 50년대생과 70년대생은 서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거의 힘듭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베이비 부모이지만요, 조금 이렇게 우리는 코호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동질적인 어떤 경험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0년대생과 70년대생은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동일한 코호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60년대생이 그렇게 10년을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숫자가 한 8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베이비 부모의 중간에 위치하게 있고 숫자도 860만 명이니까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중간이자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좀 두 번째 특징을 들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조금 문화적, 사회적 동질적인 어떤 특징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 우리가 60년대생들만 처음으로 386 세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586 세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 팔자가 80년대 학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학번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졸업정원제라는 것이 갑자기 실시되면서 81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제 들어갈 때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정원을 30%를 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그전에 50년대생에 비해서는 학력이 한 단계 조금 점프를 한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86년, 87년 이때 다 경험했지만은 6.29 선언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동질적인 문화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꽤 강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약간 흩어져 있어요. 스펙트럼은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응집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세 번째 특징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전 여기에 이제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쳐다보는 것인데요.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면은 저는 초고령 사회의 이제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는, 총 인구의 20% 이상 되는 때를 가르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19%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은 내년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는 때 60년대생을 가만 보면은 지금 현재 63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53세 이 사이에 지금 현재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이라면 65세인데요. 초고령 사회에 딱 진입하면서 바로 그 첫 스타트가 이제 60년대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년 지나더라도 여전히 거기 들어가 있고 20년 지나더라도 여전히 이제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주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0년대생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서 한 20년 동안은 최소한 20년 동안은 중요한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았을 때는 60년대생은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찾아본 이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미래학적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60년대생은 한국 경제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 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여러 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부자 세대의 이야기 말인가요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써주세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게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만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촌에서 올라와서 아주 힘들게 집이 아주 가난한데 힘들게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도대체 앞으로 한 40년 동안 어떻게 과연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시는 양극화라는 것이죠. 양극화가 왜 생겨났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역시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언제 시점으로부터 강하게 나타났냐 하면은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강하게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후반부터 해서는 중산층이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그때는 한 해 임금 상승률이 20%씩 이랬으니까요. 근로자들이 임금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제 중산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때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양극화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데이터들을 보면요. 외국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외환위기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그걸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라고 그러죠. 그게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60년대생은 거기에 해당되느냐 하는데요. 외환위기 때 보면은 60년대생이 직장으로 치자면은 대략 대리나 과장 이 정도 직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해당되는 직급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86년이 우리나라가 3조 호황이 막 겪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60년대생들이 처음으로 직장에 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의 큰 호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시기를 보냈는데 외환위기라는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80년대 이후에 거기에다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제 되면서 이런 충격을 받는 데 따라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전히 경쟁적인 구조, 그 다음에 임금의 이중 구조, 이런 식으로 막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은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산업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고요. 나중에 가면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큰 쪽의 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조선업이 이제 좋았다가 구조조정하고 자동차 산업도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이제 산업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도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라는 외부적인 충격, 신자유주의라는 상황, 거기에다가 산업 구조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이제 닥치면서 그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은 부를 아주 많이 축적하게 되었고요. 이 흐름에 역행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생 같은 경우 저도 주변에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양극화가 좀 심한 세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이 전체적으로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가장 고도성장 시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부는 많습니다. 부는 많고요. 그래서 다른 세대를 도미네이팅 한다 그러죠. 다른 어떤 면에서 좀 압도적인 그런 세대이긴 한데요. 세대 내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것 또한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앵글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취업시장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에서 40대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토록 은퇴 이후 재취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20대, 30대보다 60세 이상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때는 100만 명씩 태어날 때이니까 일단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취업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들 수 있는 것은 왜 60세 이상인데 정년퇴직 연령이 지났는데도 왜 취업자 수가 많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60세 이상에서도 계속 취업자 수가 많냐? 장수 사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60년대생이라고 그러죠. 대략 그 정도 사람들의 주된 직장에서 취업 연수가 보면은 대략 2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55세 전후로 이제 직장을 많이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내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30년, 40년의 노후를 이 돈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재취업 시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재취업 시장이 60대 이상,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라기보다는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OECD 통계가 있는데요. OECD 통계에서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을 따지자면은 우리나라가 한 68% 정도 고용률이고 OECD 평균이 한 63, 4% 됩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64세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고용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같은 연령대의 이제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한 34% 정도입니다. 그 중에 34%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OECD들은 몇 퍼센트냐? 대략 8% 정도입니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결국 그 재취업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전히 또 일을 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근로조건은 아주 열악한 그게 우리나라 60대의 재취업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된 직장에 있은 그 근로기간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힘들고요. 그 이유가 아마 주로 그 이유일 것 같고 최근에 또 50대,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또 많이 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의 형태가 제조업에서 자꾸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요. 거기에서는 여성들이 강점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60대 여성들도 지금 이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에 있을 때 5060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시장을 이제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재취업은 동종과 이종이 있습니다. 동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요. 이종은 내가 하던 일에서 이제 다른 종류의 일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 노동이라고 그럴까요? 단순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은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월급도 크게 많이 깎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동종으로서 동종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성공 요인이 뭔가 이제 꼽아봤더니 첫 번째가 전문성,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적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상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저거 잘한다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 회사 오시오. 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자기의 전문성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이 자기의 전문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역시 거기에도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제 요소가 들어오는데요.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 그게 이종으로 옮겨갈 때 좀 성공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이런 쪽으로 옮겨갈 때 그때 성공 요인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요인입니다.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은 재취업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 요인을 찾는다면은 자기의 전문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직업 중개 이런 쪽 하는 기관들도 있긴 하지만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찾은 성공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요. 이제 재취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가 주된 직장에 있다가 재취업 시장으로 간다 하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성공 요인 네 가지였고요. 그 중에 플러스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 꼭.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은 맞벌이면은 그 가구가 혹은 그 가게가 소득이 많을 텐데 엘리자베스 워렌은 파산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파산한 가게들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고소득 맞벌이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소득이 많은데 왜 파산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맞벌이일 때 둘 다 소득이 높다 보니까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해서 비싼 집을 사고 비싼 집을 사려고 담보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러다가 한 명의 직장이 탁 떨어져 버린 겁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된 직장에서 재취업으로 가게 되면은 임금이 거의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의 소득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상황을 자기가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소득 부분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 맞벌이 잘 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이게 이제 불이 난 것입니다.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것이 엘리자베스 워렌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열심히 다 일을 하시고 주된 직장에 계실 텐데요. 만일 내 소득이 여기서 절반으로 내가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내 지출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할 때 내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나 이거 안 되지. 이러다 보면은 노마드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데 찾아야지 이러는데요. 이걸 미리 준비를 딱 해서 지출을 적정하게 맞춰놓고 이 정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놨어 하면은 이제 그걸 수용해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소방 훈련, 마치 맞벌이 부부를 하다가 하나의 소득이 없어지는 것만큼 주된 직장과 재취업 시장의 소득 차는 그만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꼭 해보시고 자기의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다들 안 좋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혼돈된 신호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최근에도 이제 뉴스 보시고 하시겠지만은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이제 부동산에 여러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 여전히 아직 크게 해결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걸 평가하는 것이 소득 대비해서 내가 가계 부채를 얼마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어땠느냐, 이 두 가지 정도로 가지고 평가해 보는데요. 그렇게 평가해 봐도 거의 탑을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평가할 때 있어서 국가의 부채가 많은 것보다 민간의 부채가 많은 것이 훨씬 경제에는 악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부채는 적은데요. 민간의 부채는 많은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반드시 제가 보기로는 이게 경제에 계속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아마 역할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고금리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고금리도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카드 대출 같은 것이 한 20%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모기지 금리가 7%대 전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금리가 더 오른다 이야기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거 견디겠는가? 미국의 경제가 이 고금리를 견디겠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은 고금리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금리가 거의 2배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고 그게 원리금 상환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은 여러분들 최근에 월급 올라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플랫합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플랫했어요.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20년 동안은 소득이 정말 눈만 뜨면은 소득이 조금씩 증가했는데 이제는 눈 뜨고 해도 생각보다 소득이 안 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의 원리금 부담은 증가했죠. 소득은 플랫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수, 그러니까 앞으로 가구수 늘어난다고 그러지만요, 다 나이 든 가구수입니다. 60대, 70대 가구수가 늘어나고요, 30대, 40대, 50대 가구수는 줄어듭니다. 그 말은 30대, 40대, 50대가 주로 주택시장을 움직이는데요, 이 가구수는 처음으로 줄어들어요. 30대는 이미 줄어들었는데 40대, 50대 가구수가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돈 많은 가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70대, 60대,
이런 사람들의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그렇게 유효 수요 내지는 실수요가 아니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인, 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그다음에 소득은 플랫하게 그 자리에 가 있고 가구 수는 고령 가구 중심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본다면요.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전체 아파트 가격 지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코로나19 때 금리가 급락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모두 같이 뛰었어요. 지방 아파트 뭐 다 뛰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오르면서 뚝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만 보시면은 거의 안 떨어진 곳이 있고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천양지차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떨어진 곳이 용산, 서초, 강남, 이제 양천구, 목동 저쪽이죠. 많이 떨어진 곳이 이제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하고 저런 쪽입니다. 저런 쪽인데요. 그런 거 보면은 서울 지역도 이미 약간 양극화되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방과 이제 수도권과는 더욱더 이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는데요. 집을 살려던 사람이 좀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사주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양극화가 보이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게 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채권 쪽이 전문인데요. 채권을 보면은 금리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자금이 풍부할 때죠. 자금이 풍부할 때 보면은 국채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의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트리플 B 이런 것들이 국채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그 다음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국채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신용 등급이 나쁜 것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딱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떨어질 때는 우량한 것은 덜 떨어지고 불량한 것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게 한번 보시자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0년, 30년 고도 성장 시기를 지날 때하고 앞으로 한 20년 저성장 시기를 지날 때라고 보면요. 이제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량 부동산과 우량하지 않은 부동산 간의 가격 차별이 마치 채권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부동산과 서울 부동산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의 부동산이 좀 옆으로 기다가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또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갔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현상은 조금 특징이라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앞으로의 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저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져 있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살려는 수요, 그게 가구 수의 증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과거 20년하고 앞으로하고는 완전히 이게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조금 이제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과다한 가계 부채까지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왜 자금들이 들어가느냐? 뭐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책 자금들이 꽤 있습니다. 정책 자금이라면은 청년들 주택 대출할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자금 대출들이 꾸준하게 지금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책 자금이 다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책 자금이 기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주로 조달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정책 자금 대출이 들어갑니다. 아마 코로나19하고 그 전에 한 5년 정도는 그 정책 자금 대출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 또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또 마찬가지 주택 구입 자금의 정책 자금 대출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유입되기 때문에요. 그나마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 매크로 상황, 금리,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가구수
이걸 감안해 볼 때는 다른 패러다임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부동산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길어졌는데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그럼 주택 가격 폭락하나요?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입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2023년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격은 연복리로 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은 6.7% 올랐습니다. 연복리로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5.6%입니다. 명목 성장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자산 가격 상승률이 이 명목 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과거 20년 동안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2000년에 1인당 GDP가 $10,000이다가 2017년에 $30,000가 되거든요. 3배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3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자산 가격도 오를 수밖이죠.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많이 이제 받쳐준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서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공화국은 강준만 교수님이 바벨탑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파트 공화국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상당히 압축 성장의 대명사입니다. 도시화는 해야 되죠. 도시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입니다. 이것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이렇게 잘 짓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도시가 집적이 되면서도 이것을 이제 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때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을 저는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에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자산에 대한 욕망이 붙으면서 이게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하늘에 닿고 싶은 욕망이 이제 바벨탑인 것인데요. 마찬가지 이제 아파트를 통해서 뭔가를 구분하고 싶고, 아파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스테이터스라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싶고, 뭐 아파트가 이제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바벨탑 공화국이라고 해버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그게 이제 다 고도 성장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20년 정도 지나면요. 20년? 뭐 금방이니까요. 참 저런 시대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본의 이제 특파원이나 이런 때 이제 한 80년대를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일본 80년대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오를 때였고요. 뭐냐 흥청망청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접어드니까 항상 80년대, 저때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도 고도 성장 시기와 이제 저성장 시기를 이제 30년 이렇게 겪게 됩니다. 50년대부터 해서 일본은 이제 고도 성장을 했으니까요. 일본도 거의 보면은 3, 40년 고도 성장, 지금 30년 저성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저성장 국면에 뭐 하는 총재이신 뭐 이창용 총재 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붙는 것이 장기입니다. 저성장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가 바벨탑 혹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던 것들도 한 10년, 20년 조금 길게 잡으면 한 20년 지나면은 그것도 우리도 저런 시대가 있었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효율의 대명사이고 성장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대명사인 아파트가 저성장 시대가 될 때도 대명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이 어떨지는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고도 성장 아파트, 그 다음에 저성장 과연 뭐가 될지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인 상황 속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주택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주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한 주택은 마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집 2채 이상 갖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이걸 자산 증식의 수단, 뭐 투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투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내 집을 그러면 사지 말고 계속 있어야 될까 이런 쪽은 아니고요. 주거가 제일 의식주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꾸준하게 지켜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마 젊으신 분들은 피터 린치를 잘 모르실 텐데요. 90년대 자산운용에 하여튼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고 했던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요. 주식 매니저인데 이 사람은 주택의 장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의 장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은 안정적인 레버리지를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든 어느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로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식 담보한다? 주식 가격 급락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반대 매매해서 빼앗아 가버려요. 그렇지만은 주택담보대출은 안 그럽니다. 그게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면 받아야죠.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내는 것보다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부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을 하다 보니까 강제 저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은 가격이 급락하면 놀래서 팔지만은 지금도 막 팔고 싶으실 거예요. 막 내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근데 자기가 사는 집은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택은 싫든 좋든 자기도 모르게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이. 주식은 장기 투자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돈 벌 확률이 높으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돈 벌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주택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부동산은 좋은 투자 자산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 땅이 희소하다라든지 이런 곳에는 미국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 광대한 땅을 가진 곳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진짜 희소합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땅도 넓지 않은데 70%가 산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괜찮은 자산입니다. 괜찮은 자산인데요. 지금까지 개인들은 주로 이제 어떤 데 많이 투자했냐면은 주택을 여러 채 갖는 것. 그다음 저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 상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이런 것은요, 우리가 부동산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파이낸스 센터라든지 뭐 미래세 센터원 빌딩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큰 오피스들, 강남 파이낸스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위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퀄리티가 하나씩 내려오는데요. 상가는 저 밑에 퀄리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성장 시기에는 뭘 갖는 것이 좋으냐 하면요. 여하튼 저성장 시기에서는 우량한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자금이 부족할 때는 불량한 채권일수록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우량한 국채나 이런 것은 가격의 하락폭이 적습니다. 똑같이 저성장의 시기에서는 우량한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우량한 쪽에 속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 우량한 오피스 내가 예를 들어 미래세 센텀 빌딩에 내가 살 수 없죠, 당연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부동산 간접 투자로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값이면은 이제 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젊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 습관적으로 커피를 사 마시지 말고 탁 사 마시려 하다가 맞아. 이걸로 리츠 한 주 한번 사놔 보십시오. 사놔 보시고 빌딩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몰도 있습니다. 근데 상업용 몰은 온라인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럴지는 않는데요. 근데 핵심 지역의 오피스나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분을 하나씩 사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 조금 덜 드시고 그 하나씩 이전에 이제 전설적으로 장사를 어렵게 하시면서도 돈을 벌었다 하는 저희 세대들에서 전설적인 부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돈 좀 벌면은 땅 사고 돈 좀 벌면 땅 사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빌딩에 한 지분 조그만 것을 지금 가격으로는 한 3,000원, 4,000원 정도면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연금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IRP도 있고 DC형도 있고 연금 저축도 있고 ISA 계좌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임대 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15.4% 과세를 하는데 연금에 살 때는 그 과세율이 5.5%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받으셔도 훨씬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비클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틈틈이 리츠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도 사놓으시고 주식도 사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철저하게 자본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 그게 자본인데 젊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자본으로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을 형성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최고로 우량한 자본을 갖다 두십시오. 한국 가계자산 비율 중 가장 큰 비중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로 노후 준비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받는데요. 저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된다고도 말씀드리는데요.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할까요는 no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가능할까요는 yes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연금을 국가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인데요. 그게 3억 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는다면은 월 5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70세부터 한다면은 8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억 원이니까요. 6억 원의 주택이라면 곱하기 1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곱하기 1을 하시면 6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60세부터 받는다면은 약 한 120만 원, 한 118만 원 정도 되죠.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70세부터 받는다면은 거의 한 17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의 주택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60세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가입했다고 그러면은 한 118만 원 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4년 정도 지나면은 국민연금을 받으세요. 국민연금이 대략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한 100에서 150만 원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한 150만 원 조금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한 177만 원하고 150만 원하고 합쳐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3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320, 330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가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지출액이 얼마일까 이걸 이제 조사를 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울 지역의 부부 가구 기준으로 적정 지출액이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하고 비슷하잖아요. 최소 금액이 아니라요. 적정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 생활비를 서울 지역의 부부 가계 기준으로 평균적인 수준은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좀 충실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주택을 마련했다면은 이 둘을 통해서 노후에 적정한 생활비 혹은 최소 생활비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yes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no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이상은 지금 못하는 것이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 한 채를 잘 가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뭐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팔고 좀 작은 집으로 가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그 차익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집에 이제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없어요. 주택연금은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는 것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노후의 가장 단점이기도 합니다. 노후에는 유동성이 있어야죠. 사실은 용돈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프면은 또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만 가지고 노후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최소나 적정 생활비 이상은 우리나라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집이 뭐 서울 지역에 좀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 시기에 집만 잘 마련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 공식은 좀 깨집니다. 앞으로 수명은 길어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한 그 성장률이 한 5.6% 갔었죠. 장기 저성장이 되면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한 3% 중반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주택 가격 상승률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자산 규모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거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룰 오브 썸브라고 그러죠. 엄지 손가락 마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치를 해서 이게 마디 몇 개다 해서 한 게 룰 오브 썸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엄지 손가락 그런 법칙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자산을 계산할 때 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엄지 마디가 하나 300이라는 숫자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400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30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뭔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만일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노후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요. 항상 기준을 나는 월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월 400만 원이라고 기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에서 이제 2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00만 원을 더 마련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월 2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마련하려면은 내 자산은 얼마 있어야 될까? 그게 적정 자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내 적정 자산 규모가 뭘까? 이걸 비교하실 게 아니라요. 내가 월 얼마나 필요할까? 이걸 먼저 계산하시고 거기서 내 국민연금 받는 것을 빼버리시고 그러면 200만 원이 남게 되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 여기 300을 곱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원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산의 규모입니다. 내가 좀 보수적으로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돼 하는 사람은 400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8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사이 정도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200만 원의 월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룰 오브 썸브입니다. 300 내지는 400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300 하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규모, 적정한 은퇴 자산 규모 계산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자녀의 결혼 비용을 빼셔야 됩니다. 내가 은퇴 자산 이만큼 갖고 있으면은 이게 다 내 은퇴 자산으로 기능한 게 아니거든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쿨하게 빼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것밖에 안 남았나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은퇴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300을 곱해서 계산한 은퇴 자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300,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하면은 40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자산 인출 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생애 자산 관리는 축적과 인출의 과정이 있는데요. 축적 과정보다 인출의 과정이 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인 많은 분들은 내가 이제 60세까지 자산을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모았다. 이제 나 게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반 게임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요. 왜 어렵냐 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없어져요. 근로소득은 어떤 것이냐. 물가가 오르면 그 소득도 오릅니다. 근데 근로소득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훨씬 나한테 안전판으로 기능을 하죠. 근데 은퇴하고 나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없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시겠지만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도대체 내가 따라서 오를 만한 나의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젊은 사람들 인플레 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월급이 올라가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올라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어도 물가 이상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에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0%고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자기 돈을 빼앗아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고 사가지고 거기 현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현금의 가치가 자기의 자산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리는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현금이나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맹점을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차베스가 있을 때. 그때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1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구매력이 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금고에 10억 원 넣어놨는데 물가 오르고 들고 나가서 보니까 100만 원어치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출할 때 노후에는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물가만큼 오를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꼭 짜놓으셔야 됩니다. 예금하고 현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식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하고 섞어서 구매력을 꼭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매력 리스크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 두 개, 일종의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그 침묵의 살인자 두 개가 고혈압하고 물가입니다.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냐면은 물가 상승률이나 고혈압은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면요. 자기의 구매력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자기의 혈관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일정 부분 집어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구매력 리스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장수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골 때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60세 남성 같은 경우에요. 60세 남성의 10명 중에 2명은 75세에 죽습니다. 15.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은 92세 이상까지 삽니다. 자, 똑같은 확률로 20%, 20%인데요. 어떤 사람은 15년 이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32년 이상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장단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맞추시겠어요? 이게 장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 리스크를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이 국민연금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죠. 국민연금 내가 빨리 죽으면 거기서 끝나고 120살까지 살아도 돈을 주고 그게 이제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의 수명을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길게 해놓고 빨리 죽으면은 그냥 자식한테 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일종의 장수 리스크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력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퇴직하자마자는 자산이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하고 부동산 하다가 한번 가격이 확 꺼져버리면요. 여러분들 노후 내내 힘들어집니다. 이게 수익률의 순서 리스크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10년 동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후 노후는 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산이 가장 커져 있을 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산이 가장 커져 있을 때 퇴직하자마자 갑자기 시장이 급락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확 줄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노후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는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이 좀 팔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시장이 최악에 오더라도 나한테는 1%를 주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그 중에 100%는 아니지만 좋아진 것의 30% 정도는 내가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이 좀 팔리는데요. 그게 이런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적할 때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20대, 30대라면은 자산 축적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량한 주식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출할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구매력 리스크, 장수 리스크, 수익률 순수에 따른 부분. 내가 퇴직할 때 주식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을 해서 매니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은퇴 월급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은퇴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안 그러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겪게 되었다고 할 때는요. 조금 이렇게 전문가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놓으셔야 됩니다. 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제가 노후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세계 3원소 아시죠? 빨판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3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에 운용하는 자산군도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이거이거든요. 세상이 신기하게 이 세 가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일, 세 번째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이제 관계가 비재무적인 것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재무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일은 무엇이 해당되느냐? 이 둘에 다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은 소득을 벌기 때문에 재무적인 것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일을 하면은 자기의 의미나 역할을 찾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됩니다. 이게 비재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둘 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재무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적정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가 관계입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가장 큰 형벌은 친구가 없는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노후에 준비해 놓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은 괴테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관계망입니다. 어떤 관계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죠. 예, 거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보다 가족을 자녀를 포함하는 이제 가족이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부부가 노후에는 왜냐하면 자녀는 이제 독립해서 분가를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요성이 확 부각되는 게 부부입니다. 그 전에 노후가 되기 전에는 가정은 부각되는 게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부도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면은 이제 부부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겠죠. 친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NGO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관계망을 풍성히 해 놓으시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 동갑내기로 이제 조금 퇴직을 하시고, 이런저런 목공 일도 하시고, 전통 공예죠. 이런 일도 하시고, 원예사 일도 하시고 하시는 분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기는 직장에 있을 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더없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이제 관계망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망을 형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관계망을 가지는 것, 이게 저는 비재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기업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의 이제 부하 직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12월 30일 땡 하고 1월 1일 날 접어들면은 그때부터는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변합니다. 그 말은 하고 1월 1일 날 일어나면은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게 되고 관계망의 상당수도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의 관계망을 새로운 노후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재무적인 것에서 일과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원래 경제는 제가 90년 이때부터 계속 이제 경제에 관해서 공부도 해오고 했는데요. 원래 경제는 울퉁불퉁해요. 경제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경제가 항상 좋았다는 시절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장기 저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외부에 나가면은 이게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죠. IMF를 겪어본 사람은 그런 일을 말을 안 할 텐데. IMF는 우리나라가 처음 겪으면서 그 외환위기는 진짜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슬펐던 상황을 막 이렇게 눈으로 목도를 했고, 저도 사실은 제가 다니던 장기신용은행이 없어졌으니까요. 합병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IMF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MF를 겪으면서 딱 생각을 했던 것이, 공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뭐 이런저런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한 큰 IMF라는 충격은 훨씬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할까? IMF의 상황을 까먹어서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IMF 때를 비교해 보면은 IMF 때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가가 마구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V자형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는 여하튼 V자형으로 회복을 했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한 3, 4년 견디니까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게 IMF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2000년 1인당 소득이 $10,000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2017년에 $30,000에 이르기까지요. 17년 동안에 초고속으로 1인당 GDP가 올랐습니다. 그게 IMF 직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어렵냐 하면은 이제는 3년 기다린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 구조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 가다가 한번 젊은 사람이 툭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으로 IMF를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요. 툭 넘어진 것보다는 아주 강하게 넘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젊었기 때문에 다시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다른 예도 많지만은 예를 들어 뭐 지방의 대학교 옆에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 된다. IMF 때처럼 생각을 하면서 한 3, 4년 지나면 다시 회복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이후에 다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되면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차츰 계속 어려워지는데 IMF 때는 어려워졌다가 다시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계속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수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가 아주 젊은데 사람으로 치자면은 한번 사고를 당했다가 일어난 것이라면은 지금 상황은 이제 체력이 좀 약화된 상황에서 구조적인 변화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흐름의 변화를 보고 자기의 있을 곳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에 갖다 둘 것인가, 나의 자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부동산에 자산을 갖다 둔 것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 자산을 어디에 둬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디에 갖다 두어야 할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큰 화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고성장을 하던 과거와 달리 저성장에 빠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성장을 벗어나기는 힘든 걸까요? 저성장은 뭐 아시다시피 유럽 서구 국가들도 다 저성장에 빠집니다. 그것은 경제의 단계상 어쩔 수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성장을 하느냐? 그거는 자본과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본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지금 관련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인구의 숫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인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을 하는 인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일을 하는 인구가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을 담당하던 인구와 자본에 있어서 인구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저성장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저성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은 19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19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이 얼마나 우여곡절의 시기를 겪었던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있죠.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보면은 다 저성장에 다 접어듭니다.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인구가 훨씬 빨리 고령화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요. 또 유럽 국가들은 영국도 그렇고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급속하게 고령화되니까요. 그 저성장의 늪을 다른 걸로 탈피를 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탈피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피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이 저 모양이 됐는데 미국은 홀로 독야청청입니다. 미국이 대단한 것이요. 미국이 2000년에 1인당 GDP가 거의 3만 3천 달러, 4천 달러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7만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블이 된 것이죠.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미국하고 비슷했는데요. 유럽 국가들 지금 4만 달러, 4만 5천 달러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었는가? 미국은 물론 뭐 기축통화라든지 다른 워낙 장점이 많았으니까 그 탓도 있고요. 그거보다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세계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은 바이오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것을 찾는다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나라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우리나라도요. 저는 아마 그게 그 정도의 길이 있다면은 뭐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나 그다음에 인구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물리학으로 치자면은 중력이 강한 것입니다. 블랙홀 같은 데서 확 끌어당기는 것이죠. 블랙홀에서 탈출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혁신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야 이걸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갈등은 많이 생기죠. 연금을 둘러싼 갈등, 세대 간 갈등, 이제 마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앞길에 있는 난관 혹은 이제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다들 우리나라가 운이 워낙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혹시 뭐가 되겠지 기다리는데요. 여하튼 그런 운으로 뭔가를 오는 것은 그거는 저도 전망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블랙홀이라면은 너무 심한 표현이고요. 인구연합 블랙홀 하여튼 중력이 워낙 커서 지금 앞으로 한 10년, 2040년 전을 넘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끄집어내기 힘들 만큼 우리나라는 인구가 거의 붕괴되는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 불과 얼마나 남았냐? 16년 남았어요. 16년 금방인데요. 2040년이라고 그러지 그전에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탈피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만들지 않으면은 저는 저성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그래도 뭐 일본하고는 달리 길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미래의 한국은 지금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이거는 저도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를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성에 내리시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갑자기 지하에서 우주인이 외계인이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급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그래도 받아들이지만요. 한 10년 전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을 다 합쳐봐야 50명이 있다더라. 이 상상이 불가한 거예요. 이전에는 한 반에 90명이 있었는데. 제가 있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때 한 학년이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3학년을 다 합쳐서 한 150명 이렇게 3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금방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마 일본의 사회 변화를 보면은 좀 많이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빠른데 지금 일본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일본이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노후 파산, 그다음에 폭주 노인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제 다사 사회. 많이 죽는. 그래서 화장장이 없어가지고요. 일본은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장례도 안 치르고 바로 화장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그냥 화장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일본은 지금 이제 사망자 수가 많아서 다사서 많이 죽는 사회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변화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잠깐 봤지만은 애들 신발을 구두를 사는데 70만 원짜리를 산다더라. 그 다음에 애들 유모차 200만 원짜리. 그 대신 우리나라의 이전에 중저가 시장은 다 죽었다더라. 이게 이제 그 애들의 출산의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어진 숫자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급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많이 닥쳐올 일들이고요. 아마 지금까지 닥쳐온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앞으로 30년 동안은 일어난다 생각하면은 좋게 여러분들은 화성에 가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비유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국내 경제 상황에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초이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자산을 뭘 선택을 할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삶을 살아오시면서도 느끼셨을 텐데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뭘 선택을 했냐가,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항상 초이스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했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느냐 하는 이 초이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산도요, 철저하게 초이스입니다. 하나의 초이스가 내 운명을 바꾸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위너의 초이스는 뭐냐 하면은 아파트 공화국에서 보시듯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이 시장이 커졌겠습니까? 이게 위너의 초이스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이 이게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들이 195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10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들 메모리는 이 시기입니다. 사람 심리학에서 30년의 어떤 메모리가 상황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폭정이니 뭐니 하더라도 30년을 겪게 되면은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2천만에서 5천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5,100만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사람들의 메모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어든, 가깝게는 4,700만 원 갔다가 이제 줄어드는 시기인데요. 자산 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시기가 접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아까 제가 채권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저성장의 시기에는 우량 자산과 우량하지 않은 자산 간의 차별화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량한 자산을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량한 자산은 국내에 한정되지 말고 글로벌로 한정돼서 여러분들이 글로벌에서 제일 좋은 자산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걸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뭐 미국 주식은 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버밸류 되어 있습니다. 꽤 오버밸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초이스는 저도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주식 자본을 갖는다 한다면은 저는 어떤 다른 나라를 찾아보더라도 미국의 주식 자본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제일 우량하고요. 그럼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통화도 달러라는 통화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산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처럼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가장 우량한 부동산 자산,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의 초이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투자는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양이라는 것도 아시죠? 음양의 태극을 보면은 여러분들 양이라는 것이 막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양이 줄어들고 음이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을 때도 그 안에 양이 싹트면서 이게 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어떤 변화의 국면에서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하게 될 때요. 그 변화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과정에서 기회를 찾는 것. 그게 저는 앞으로 훨씬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기회를 내가 찾아서 초이스를 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에 꼭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